안녕하세요. 한국보석감정사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 보석감별법 강의의 저는 박창훈입니다. 우리가 보석감별법을 하는데, 보석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1강부터는 외관 검사, 그다음에 편광기 검사, 그다음에 이색성 검사, 그리고 확대 검사, 그리고 지금 이 전 강의에서 6강 또 5강에서는 이제 굴절률 검사에 대해서 광학 부호까지 결정하는 것을 학습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 7강 보석의 비중, 무게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그 보석을 많이 접해 보고 만져보고 또 이렇게 들다 보면 사실 이 보석이 다이아몬드다 또는 큐빅이다 또는 어떤 그냥 일반 유리다 이런 것 정도, 이런 것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민감한 어떤 감각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또 경험을 또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경험이 많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지금 어떤 강의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 또 보석의 어떤 비중과 질량 이런 것들을 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셔서 무슨 금은 좀 무겁죠. 금과 어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가벼운 이제 14K 합금이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그 크기가 똑같았을 때 들어봤을 때의 차이를 또 느끼는 어떤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석의 비중과 밀도의 정의를 이해한다. 또 2. 보석의 비중이 감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또 이해한다. 지금 기구를 우리가 하나 둘씩 계속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구를 이 감별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되게 광범위하게 외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루페라든지 다 사용하죠. 루페는 다 사용하죠. 루페, 또 트위저, 어떤 젠클루스 이런 것들, 펜라이트는 거의 대부분의 보석에 또 사용하는데, 점점 사용하는 보석의 개수가 줄어들어가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서는 이제 감별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또 그 많은 보석을 구분하는데 외관으로도 또는 확대로도 좀 구분이 좀 애매한 것들은 이런 비중이라든지 또 나중에 또 다음 강의에서 또 할 수 있는 학습하게 되는 어떤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 진짜 이 염색 처리된 건지 또는 이게 천연에서 나오는 색인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석 감정사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고서 공부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석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같이 공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숙하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현업에 계신 분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설령 이제 저도 이런 감정사 자격증을 예전에 땄었고 감정원에서도 업무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보통 감정원에서 있더라도 어떤 특화된 그 부분에서는 공부를 하게 되지만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많이 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냥 매장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사실 보고서 이게 얼마짜리인데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숙지하셨다가 충분히 매장 운영에 활용하신다 그러면 확실히 훨씬 더 좋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3번 그 정수법과 중액법의 개요와 측정 방법을 숙지를 한다. 네. 정수법은 요거는 물에 담가서 요거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중액법은 무거운 액체를 만들어서 이 액체를 만들어서 그냥 여기에 넣었을 때 뜨고 가라앉고를 판단함으로 해서 이 보석의 비중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포화염수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이 녹지 않을 때까지 이제 희석시켜 가지고 이 포화염수를 만드는 것으로도 보석 판별이 가능하고 또 이 그 중액법을 사용할 때 하나의 어떤 중액만 있다 그러면 거기보다 낮고 높고만 판별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중액법을 사용할 때는 한 5개 정도의 그 비중이 다른 용액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 보고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보석의 종류에 따라서 비중 측정 방법을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석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도 비중액에 담그고 또 뭐 정수법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보석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스톤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 검사한다든지 또는 표면에 손상을 입혀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의 특수효과나 또는 그 표면의 어떤 경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면의 어떤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약품에 담그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특수효과가 나오는 것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석의 비중 측정, specific gravity라고 되어 있네요. 비중의 정의. 네, 비중은 물질과 동일 체적의 물의 무게 분의 물질의 무게입니다. 일단은 물질하고 동일한 똑같은 크기예요. 똑같은 크기인데 물질이 1인데 요거를 들어봤을 때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순금하고 비교를 했어요. 순금하고 일반 14K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크기가 있는데 요게 더 무거워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물의 무게로 나누어서 이게 지금 몇이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비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 물과 몇 대 몇으로 물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으로는 물의 밀도분의 물질의 밀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중은 어떤 물질의 무게와 동일한 체적의 4도씨 물의 무게의 비다. 물의 밀도와 광물의 밀도의 비율이다라고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 동일 체적의 4도씨의 물이라고 했어요. 이 4도씨의 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끓어요. 또는 얼어요. 그러면 얼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얼렸을 때 이게 좀 더 얼음이 팽창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팽창해가지고 그 물을 어떤 가거름을 만들 때 위에다가 잔잔하게 부어놨었는데 얼고 나서는 어떤 한쪽으로 얼음이 되게 많이 좀 뭐 치우쳐 있다거나 이런 부분, 그 부분은 뭐냐 체적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피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밀도가 가장
이제 촘촘하게 잘 있을 때, 그리고 기준이 되는 어떤 그 물의 온도를 4도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도씨에 그렇게 물의 비중이 1이 나와서 정확하게 그걸로 잰다, 그걸로 비유를 한다. 4도씨의 물로. 마찬가지로 물이 이제 4도씨보다도 기온이 올라가도, 온도가 올라가도 또는 떨어져도 이 부피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기준은, 비중을 잴 때 물의 기준은 4도씨의 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학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 또 숙지하시면 또 좋은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보석 광물의 비중은 각 광물에 구성하는 원자의 무게와 이 원자들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보석은 기본적으로 또 어떤 원자와 그 원자의 배열과 어떤 결정 구조와 또 화학 어떤 이런 그런 모든 그 원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하는데, 마찬가지로 무게 역시도 그런 부분에 기인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어떤 물질의 단위 체적 1제곱센티미터에 들어있는 질량이다, 부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금은 다이아몬드보다 밀도가 높고 다이아몬드는 물보다 밀도가 높다. 네. 당연히 금은 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좀 어렵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네. 밀도가 높은 것일수록 그 물질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같은 무게일 때 밀도가 높을수록 그 크기는 당연히 작아지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그 금을 구성하는 분자는 물 분자보다 더 무겁고 분자의 배열 또한 물보다 더욱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석의 밀도는 그 원자의 중량과 배열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밀도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퍼 그램으로 표시를 한다. 그렇지만 비중은 그냥 단위가 없이 얼마다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비중은 그냥 끝에 단위가 없고 밀도에 대한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퍼 그램이다라고 말씀을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는 그 부피 최적분의 그 질량이다.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생소하게 들리면 좀 어려운데, 요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그냥 뭐 최적, 뭐 부피, 뭐 이런 질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색을 좀 한번 해보시고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을 좀 학문적으로 어렵게 풀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비중과 어떤 밀도에 대해서 그 쉽게 얘기를 정리를 해봤는데, 비중은 물과 물체의 밀도에 대비하여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 그러니까 비중은 기준이 물이에요. 물과 비교했을 때, 물을 1로 뒀을 때 나는 뭐 2점 몇이다, 뭐 3점 몇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의 비중이 3.5이다라고 얘기하면 물보다 3.5이만큼 무겁다라는 부분이고, 다시 말해서 같은 무게가 되려면 그 물이 3.5이만큼 더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밀도는 물체의 질량과 부피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다. 네. 밀도는 물체의 질량하고 부피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측정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그 기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조금 이게 그냥 쉽게 잊혀지고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재밌고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부력을 예를 들어 부력은 이제 물체의 무게는 공기 중에서보다 물 속에서 가벼워진다. 우리가 지금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사람이 수영을 했을 때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뭐 허리나 다리 안 좋으신 분들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중량이 가벼워지니까. 그게 물의 비중만큼을 들어 올려서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력이란 물질을 둘러싼 유체가 물체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다. 네. 중력은 밑으로 잡아당기죠. 근데 부력은 물에서만 존재하는 것인데 물에서는 그 위로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기 풍선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밑으로 당기면 이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부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력이다. 물 속에서 가벼워진 물체와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와 동일한 체적의 물의 무게와 같아지는 것으로 이 원리를 이용해 비중을 측정한다. 측정 방법에는 정수법과 중액법이 있다. 정수법은 하이드로스태틱 메도드라고 하고 중액법은 헤비 리퀴드 메도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똑같이 그 한글을 영문으로 풀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중은 그 물질의 화학 성분과 내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비중은 물체의 정체에 대한 단서이다. 예, 물체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 물체를 드러내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보석 광물의 전형적인 비중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보석 감별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네, 이거 비중 측정과 또 그 중액법, 어떤 액체에 무거운 액체를 만들어서 그 액체에 담가서 이게 무슨 수톤이다라고 판별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수법 비중 참고사항으로는 정수법 비중 측정의 한계, 네, 나석 상태의 보석만 가능하다. 네, 여러분들 이거 정수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측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담가서 있을 때는 그 본연의 그 무게를 잴 때는 그거 오롯하게 그거 하나만 있어야 되지, 뭐 이 반지에 세팅돼 있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더블릿이나 트리플릿 접합석을 가지고서 이런 거에 담가 가지고 뭐 정수법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그 비중이 다른 물체를 당연히 같이 넣으면은 이거는 전혀 알 수 없는 결과가 이게 뭔지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런 예외가 되는 어떤 것들이 이런 나석의 상태에서, 나석은 그냥 세팅되어 있지 않은 보석의 상태를 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석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물질이 접합된 더블릿 또는 트리플릿은 비중 측정이 불가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석의 무게를 같은 양의 물의 무게와 직접 비교하는 비중 측정 방법.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이제 이 보석을 잴 수 있는 그 저울을 사투리우스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보석을 잴 수 있는 이 초정밀 저울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비중까지 또 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모르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현미경을 통해서 한참 그 다이아몬드 유사석을 감별해내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 모이사나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유사석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경도도 비슷하고 또 분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얼뜻 봐서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장 큰 예로 우리가 그 보통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소매점의 어떤 사장님들, 그냥 일반 그 소매점의 사장님들은 그냥 전통적으로 이용했던 방법이 이렇게 루페를 이용해서 어떤 능선을 보거나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 열전도 테스트기라고 해서 보석이 있는 위치에다가 그 테스트기 앞에 바늘 모양의 꼭지를 대면 삑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리 나는 걸로 인해서 아, 이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라고서 매입을 해요. 실질적으로 전당포에서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현재도. 그러니까 전당포 하시는 분들이 사실 보석에 특화해서 보석만 또 전문적으로 뭐 하는 것들이 아니고 뭐 물건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건 다이아몬드 테스트기가 구별해 준다. 여기서 삑 소리 나면은 이건 다이아몬드고 삑 소리가 안 나면 이건 큐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이스나이트는 삑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이아몬드로 사서 잘못 담보를 잡아서 그 손님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자기는 손해를 입고,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그 합성이라는 그 다이아몬드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또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 그 들어 있어야, 전문적인 부분의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또 감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기본적으로 또 다이아몬드를 감별하고 감정하고 매입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합성을 검사하는 그 검사 기구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또 사용 방법을 사용 방법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이 사투리우스, 이 초정밀 저울로 재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그 구성품들을 보시면 지금 저울 주위로 비커를 이 저울의 그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그 저울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텐데, 요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데를 데이지 않게 그 옆으로 이렇게 밑에 보면 발이 이렇게 크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옆으로 올려놓고 그 위에 비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비커하고 또 연결된 그 밑에 작은 이 그림에 보면 여기 부분에 이제 또 작은 그 원으로 된 이런 그 걸어놓는 걸쇠 같은 것이 있죠. 여기에다가 그 옆에 이제 철망에 돼 있는 것들을 매달아 놓고 물 속에다 담급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저울을 제로 0점을 맞춰요. 그리고 0점을 맞추고 그게 물 속에 담겨 있는 상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보석을 놓으면 바로 이게 이제 비중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석을 재는 데는 기본적으로 캐럿 단위를 쓰는데 요 캐럿을 가지고서 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일단 방법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측정할 보석의 표면을 잼클로즈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줍니다. 여기에서 또 한번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석 표면에 미세한 기포나 또는 어떤 다공성, 어떤 또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그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다거나 불순물들이 많이 묻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려지게 나오죠. 그래서 우선은 닦아주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튜브 모양의 뽁뽁이 같은 거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단 보석의 주위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저울의 0점을 조절한 후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0점을 조절한 후 커버를 열고 보석을 페이스 다운으로 이제 엎어서 저울을 중앙에 올린 후 다시 커버를 닫는다. 그래서 잴 때 이 저울의 비중을 재기 위해서는 우선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그 무게를 우선을 달아요. 그래서 적어 놓고 물 속에 있는 무게를 또 달아서 적어 놓고 거기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측정된 보석의 중량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입한다. 여기에서 이 초정밀 저울이 보통 캐럿으로 얘기를 되는데 제일 위에는 그 몇 캐럿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의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7캐럿 그 다음에 0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을 부로 얘기를 합니다. 보석에서는 모든 보석이 다 통일해요. 국내에서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캐럿 예를 들어 지금 0.0으로 돼 있지만 저기에 1이 있다면 7캐럿 1부 그 다음은 부, 리, 모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7캐럿 예를 들어 1부, 2리, 2모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나타내는데 비중에서 재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재는 것은 잰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재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기할 때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울의 내부에 비커 홀더를 올리고 3분의 2 정도의 물이 담긴 비커를 비커 홀더에 안정적으로 거치한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우선 이 그림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간단한 부분이에요. 간단한 부분인데도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죠. 네. 그리고 처음에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다 보면 또 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바스켓을 물이 담긴 비커 안에 잠기도록 설치하고 저울의 0점을 조절한다. 왜 저울의 0점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0점을 제로로 맞춰야 되는 이유는 이 와이어가 담긴 바스켓의 이 쇠봉은 지금 저 그림에서 나왔듯이 저울 아까 동그란 저울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저기 나타난 눈금 LCD 계기판에 나타난 중량은 저 동그란 그 쇠 막대기와 그리고 철망 어떤 그런 부분의 그 중량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0으로 다시 이제 제로로 세팅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6번 그 바스켓 안에 보석을 천천히 올리고 저울 커버를 닫은 후 측정된 중량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네, 이렇게 셋째 자리까지 기록하는 것은 우선 어떤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두째 자리까지 기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측정 완료 후 보석을 부드러운 티슈로 닦고 기구를 정리한다가 끝이에요. 항상 보석을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 있어서 이거를 보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귀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보석이 자기의 업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배워서 업으로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까지 가시기 전에 미리 이게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석을 되게 소중하고 이게 값이 비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배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주의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건품할 때 또 손님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게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석은 사실 되게 좀 그 예민한 업종 중에 하나다. 그 예민한 업종이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 또 그런 업무를 해야 그게 또 자기의 능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주는 데 기인을 하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좀 덜렁덜렁하고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보석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도 심지어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일단은 보석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한 다음에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과정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정수법에 의한 어떤 비중을 계산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비중을 구하는 것이 그냥 올렸을 때는 7.002라고 했죠. 7.002캐럿.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그 물에 담갔을 때의 비중을 빼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4.366 요거 분의 7.002를 해주면은 요거에 대한 그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 수치가 2.656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656으로 나오면은 그 반올림을 해서 그냥 2.66이다라고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수법에 의한 비중 측정 시 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저울은 수평하고 진동이 없는 안정적인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이런 그 초정밀 저울은 여러분들이 그 보석업계에서 또 많이 보시면은 뭐 가장 처음에 보실 때 학원이지만 학원에서도 그 이 저울이 있는 곳은 되게 흔들리지 않게 딱 세팅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정적인 곳에다 설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중량 측정 시 저울 커버를 닫아 바람과 진동의 영향이 없게 한다. 그래서 이 초정밀 저울은 내 면과 위가 다 이렇게 열고 닫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그 닫고 열게끔 되어 있어서 바람으로도 바람의 어떤 그 저항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1캐럿은 0.2g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보석학에서 또 다루게 될 텐데 뭐 1캐럿은 그람수로 환산했을 때는 0.2g이 됩니다. 0.1캐럿 이상의 보석을 측정할 때 정확도가 높으며 무거울수록 보다 유효한 비중을 구할 수가 있다. 너무 가벼우면 오차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좀 1캐럿 이상 정도 되는 어떤 스톤을 가지고서 비중을 쟀을 때의 결과가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4번 굴절률 1.7 이상의 보석과 특히 오버 더 리밋 OTL 보석의 경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 보석의 비중을 측정을 위해서는 정수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굴절률이 너무 비중이 너무 낮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측정할 때 조금 결과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절률이 좀 높은 보석을 비중 정수법을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에 조금씩 적절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비중 측정은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비중을 한번 측정한 것보다도 조금 더 그 2번, 3번에 걸쳐서 공기방울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한번 보고 계산이 잘 되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FM적인 측정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중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액법은 그 이제
헤비 리퀴드 메도드 이제 무거운 용액이죠. 이 무거운 용액을 비중이 다르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57의 비중을 가진 2.62, 2.67, 3.05, 3.32에 대한 비중을 가진 용액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이런 비중액을 또 정리하는 저런 그 홀더가 있을 정도로 그건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런 비중액 중에서 또 하나 사용하는 것이 학원에도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이제 포화염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화염수가 있는데 이 포화염수에서 또 비중으로 감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호박, 천연 호박입니다. 천연 호박에 있던 비중은 1.08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에서는 이 호박이 가라앉지만 포화염수는 1.15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포화염수는 떠요. 근데 이 그 호박과 유사한 어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비중이 이제 훨씬 더 그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포화염수에도. 그래서 포화염수도 저렇게 중액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사용하는 것은 그 호박을 감별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액법, 비중을 알고 있는 높은 비중의 액체에 보석을 넣고 보석의 위치와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광물에 사용하는 중액은 순수한 브로모포름 이게 비중이 2.89 정도 되는 메틸 아이오다이드, 이거는 3.33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액들을 희석시키는 용액으로 또 되게 비중이 낮은 그 톨루엔 0.865 정도 되는 뭐 톨루엔이나 어떤 크실렌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듭니다. 사실 뭐 이런 비중액을 만드는 것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계속 보게 될 것들이 어떻게 해서 되는가 이제 원리를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중 측정. 일단 트위저를 이용해서 보석의 비중액이 담긴 병의 중간 위치에 넣고 움직임을 관찰한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보석을 프로파일로 잡았죠. 위아래로 잡든지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 편하시게 잡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보석 요거를 잴 때 그냥 위에다 살짝 담궈서 이렇게 그 위에다 살짝 담궈서 놓으면은 물 방울이 맺히면서 이게 안 들어 이게 제대로 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간 정도에다 비중액 중간 정도에 놓고 이게 서서히 가라앉는지 또는 서서히 뜨는지 그거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석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거나 뜨는 경우 검사 비중액의 비중보다 훨씬 더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굳이 5개의 용액이 있는데 제일 비중이 낮은 거에서 팍 가라앉았어요. 근데 계속 여기 옆에다 하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팍 가라앉으면 좀 뛰어서 검사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보석이 너무 느린 속도로 가라앉거나 뜨는 경우 검사 비중액의 비중보다 약간 더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판단한다. 네. 비슷하게 근접하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사 결과 보석이 비중액 위로 떠올랐다면 비중이 더 낮은 용액을 사용하여 이 과정을 반복하고 반대로 보석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면 더 높은 비중의 용액을 이용해 검사를 반복한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중액법을 사용할 때 이 중액법을 만드는 부분을 어떤 용액을 사용해 가지고 두 용액을 섞어서 비중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럼 이 보석을 그냥 뭐 저기 음식 만들 때 뭐 설탕 한 스푼 뭐 한 스푼 이렇게 넣고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확한 그 지시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시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중을 만들기 위해서는 2.1과 1.99 정도의 어떤 그 비중이 되는 거를 놓고 하나는 그 비중보다 좀 가라앉고, 그러니까 2.01의 비중은 좀 더 가라앉고, 그거보다도 조금 비중이 낮은 거는 또 뜨고 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 비중액을 만드는 것을 비중액 지시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7의 비중액을 만들 때는 아마존나이트, 이거 아마존나이트의 비중은 2.56이고요. 이런 것들은 지시석을 위해서 뜬다. 그리고 또 내려 가라앉을 건 이건 아게이트 비중 2.58로 그 중간을 나타내죠. 2.57이니까. 마찬가지로 2.62는 아게이트. 그리고 또 지시석 아래는 백수정이나 또는 자수정을 사용해서 지시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67 용액에서는 합성 에메랄드, 이것은 2.66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칼사이트 같은 경우는 2.68의 그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을 지시석으로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3.05 용액에서는 핑크 투어멀린, 요거는 이제 비중이 3이고요. 그리고 그린 투어멀린, 같은 투어멀린 중에서도 이렇게 비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중이 3.06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32 용액에서는 그냥 3.4,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은 3.34 용액을 3.34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제이다이트가 딱 가라앉을 정도가 되면은 3.34 용액이고, 이 3.34 용액은 어떤 하나의 용액이 있기 때문에 그 용액만 넣어도 충분히 지시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추린 내용을 보시면 각각의 비중이 다른 5가지 비중액 중에 메틸렌 아이오다이드가 아까 얘기했던 3.32 용액이죠. 요거에서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거를 요 용액 자체를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그 제이다이트를 3.34를 넣으면 이게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요 용액의 자체로만으로도 그냥 지시 3.32 용액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시석, 중액의 비중 확인을 위해서 2개의 지시석이 사용되는데, 하나는 용액보다 약간 높은 비중이고 다른 하나는 용액보다 약간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메틸렌 아이오다이드는 1개의 지시석, 요거는 3.32 용액이니까 3.34의 제이다이트만 사용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액과 지시석. 중액법 측정 시 지시석을 이용해 비중을 확인한 후 비중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혼합액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정한다. 비중이 정상인 용액이라면 비중액보다 비중이 더 낮은 지시석이 비중액 위에 뜨고, 그렇지 않은 지시석은 비중액으로 가라앉는다. 아까 좀 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중액법에 의한 비중 측정의 한계. 네. 중액법은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 정수법에 비해서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지만,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은 다공성 보석. 다공성 보석의 경우 비중액에 의해 외관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다공성 보석의 종류 중에 진주나 터키석, 라피스라줄리 같은 오팔 같은 어떤 유기질 보석이라든지 이런 다공성 보석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접합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중 측정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고사항으로는 중액법 측정 시 비중액은 한 번에 1개의 중액만 사용하여 한 번에 1개의 보석만 검사합니다. 네. 자, 보석의 그룹, 종, 변종 분류인데요. 그룹은 아까도 요거는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종이 모여서 그룹이 되고, 몇 가지 밀접하게 관련된 광물의 종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그룹이고, 화학 성분과 결정 구조에 따라서 분류된 광범위한 보석의 범주가 또 종이고, 또 변종은 여기에서 전이 원소에 의해서 특수 효과라든지 컬러, 투명도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종에 속하는 보석들 중 컬러, 투명도, 특수 효과 등의 시각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변종의 하위 범위에 놓는다.
그러면서 요렇게 지금 요 그룹과 종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하나의 어떤 그룹을 알면 그 종과 변종이 대부분 비슷한 그 비중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검사할 때 그 차트를 보시면 그걸 다 외울 수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비중으로서 이게 어떤 종이다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자기가 몇 개에 대한 부분만 그 숙지를 하고 계셔도 감별에 되게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간이 그룹의 보석 비중 차트를 보시면 이 종은 간이 그룹에서 이런 종은 안드라다이트 3.85, 뭐 스페사타이트 4.15, 알만다이트 4.05, 로돌라이트 3.84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비중이 다들 좀 무겁게 나오죠. 간잇 그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펠드스파는 조금 더 가볍죠. 아까는 3점 후반대에서 4 정도였었는데 이거는 2점 몇 대. 그리고 플로라이트는 하나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이아몬드하고 되게 유사한 어떤 그런 보석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커런덤을 보시면 커런덤도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예, 커런덤도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서는 그 스타가 나오는 스타 사파이어라든지 스타 루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컬러 체인지가 나타나는 어떤 컬러 체인지 사파이어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릴은 좀 가볍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취급을 하시다 보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나 루비를 이렇게 어느 정도 1캐럿 이상이 되는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이런 그 에메랄드를 들었을 때는 좀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쿼츠는 비중이 그 가장 지시석으로도 이용될 정도로 비중이 일정해요. 그래서 2.66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백수정, 침수정, 황수정 등등이 있다. 네, 그리고 칼세드니는 네, 이것도 그 수정하고 약간 좀 비슷하지만 그 이 정도의 뭐 2.59, 2.6, 2.5대에서 2.7대까지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 칼세도니 존이다. 그리고 여기서 뭐 덴드리틱 아게이트는 여러분들도 또 한번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안에 이끼 모양처럼 되어 있는 어떤 그 칼세도니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게이트, 사드, 커닐리언, 모스 아게이트, 또 크리소프레이스, 파이어 아게이트, 사도닉스, 또 오닉스 이런 칼세도니 계열의 보석들이 변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강의 어떤 그 핵심을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은 어떤 물질의 무게와 동일 체적의 4도씨의 물의 무게와 비다. 그래서 아까 4도씨는 물의 밀도가 가장 높을 때가 물의 밀도가 가장 높고 기준이 되는 그 부분이 4도씨의 물이다. 그래서 이 물의 밀도와 어떤 물질의 비를 나타낸 것을 비중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이제 물의 밀도와 광물의 밀도의 비율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밀도는 어떤 물질의 단위 체정 1제곱센티미터당 들어있는 질량을 나타낸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비중 측정은 물질을 둘러싼 유체가 물체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부력의 힘으로 비중을 측정한다. 그래서 정수법과 중액법이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비중 측정은 부력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부분이죠. 정수법에 의한 측정은
나석 상태의 보석만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물질이 접합된 더블릿과 트리플릿은 당연히 측정이 불가하겠죠. 네. 어떤 물체의 비중을 측정하는데 2개의 물체를 결합한 것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혀 알 수 없는 비중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검사하기 전에 외관이나 또는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검사한 후에 이거에 대한 검사가 유효한가 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중액법은 또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 그 정수법에 비해서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지만 다공성 보석의 경우 비중액에 의해 외관이 손상될 수 있다. 이게 화학약품이죠.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어떤 정수법을 이용한 것은 그냥 뭐 보석을 세척할 때도 미온수에 칫솔로 이렇게 그 살짝 문질러서 세척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부분인데 그냥 물은 어떤 보석의 어떤 외관이라든지 어떤 특수 효과를 뭐 손상시킬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중액법을 이용할 때는 이게 지금 약품이기 때문에 어떤 외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공성이라든지 그런 보석은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비중까지 대해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을 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게 하나 둘씩 더 가면서 사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을 암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 보석은 아주 작은 결과에서도 가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문제 예를 들어서 답을 표시했을 때는 이런 걸로 인해서 맞고 틀리고가 되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액법에 의한 비중 측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보석이 가라앉을 경우 보석의 비중이 용액보다 낮다. 보석이 가라앉으면은 이 비중이 1이에요. 그러니까 물보다 가라앉으면 당연히 그건 물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상식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상식이지만 여러 가지 뭐 스톤들에 대해서 또는 그 비중에 대해서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숙지하고 원리를 좀 이해하는 데 어떤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물로 비교를 했을 때 물에 넣었을 때 당연히 무거우면 가라앉고 또 가벼우면 뜬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1번은 아니고요. 또 2번은 보석이 비중액에 뜨는 경우 보석의 비중이 용액보다 높다. 보석이 뜨는 경우 비중이 높으면은 위에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가라앉죠. 이거 아니고요. 3번 보석이 비중액 중간 위치에 멈춰 있는 경우는 보석의 비중이 용액과 거의 같다. 네, 요게 답이겠죠? 4번은 그러면 보시면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중액법으로 비중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보석은 중액법. 담가 보는 거죠. 그래서 터커이스, 오팔, 진주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요거는 다공성 보석이고 표면이 좀 유기질로 되어 있는 특히나 진주 이런 것들은 오리엔트 효과가 나타나는 보석인데 표면에 빛의 간섭이나 회절로 인해서 오리엔트 형태의 어떤 특수 효과가 나는데 이런 것들 약품에다 계속 담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냥 하얀 구슬처럼 됩니다. 그러면은 보석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중액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죠. 다이아몬드는 비중이 3.5이에요. 그러면 제일 무거운 비중이 3.3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요거보다도 넣었을 때 요거에는 가라앉게 되죠.
답은 이제 1번이다. 정수법에 의한 비중 측정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3번 반복한다. 맞죠? 측정된 중량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록하는데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둘째 자리다. 맞고요. 다공질 보석은 측정할 수 없다. 네,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물에 중액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거는 물에 중액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비중 측정 시 사용되는 비중액인 순수한 메틸렌 아이오다이드의 비중은 3.3이다. 네, 이와 가장 가까운 비중을 갖는 지시석은 무엇이냐? 지시석.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국에서, 국내에서는 사실 그게 큰 인기가 없는 보석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되게 가치가 있는 스톤이고, 어떤 보석상을 가도 이것은 꼭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제이다이트라고 하는 이제 비치가 되죠. 답은 제이다이트 비치다. 정수법에 의한 비중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네. 자, 1번 비중, 공기 중에서의 무게 빼기,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무겁죠. 그리고 그거를 물속에서 무게가 가볍고 그 분에 이제 공기 중에서의 무게를 나눈다. 예, 답은 당연히 1번에 바로 나왔네요. 네. 1번은 나왔고요. 여기까지 기출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비중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강의는 제 8강 이제 보석의 어떤 분광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